청와대발 인적 쇄신이 시작됐습니다. 당정청이 동시에 개편되면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여야는 모두 당을 쇄신할 지도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주요 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개각 그리고 청와대 개편까지 이제 한꺼번에 단행을 한 건데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총평을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네, 일단 인적 쇄신을 통해서 재보선에서 나타난 어떤 민심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겠다.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 출신 총리의 관료 출신의 어떤 장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은 그 기조, 국정 기조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관료의 어떤 출신들의 장관들로서 집행력을 좀 담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정권의 어떤 마무리를 이루어내겠다. 뭐 그런 표현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예. 이두화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김부겸 전 의원, 전 장관이 국무총리에 될 거다, 뭐 내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참 오랫동안 이제 회자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신문, 대구에서 제일 대표되는 대구 매일신문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김부겸 총리 모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구 지역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 얘기를 할 때 소통 창구가 없다. 그래서 변창흠 장관이 이제 경북 의성 출신이어서 좀 있었는데 시한부 유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 지명자가 이제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서 일정 부분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합형 인물이고 그다음에 또 사실 저도 18대 국회에 있을 때 김부겸 총리랑 어떤 전역 총리 지명자랑 어떤 저녁 자리에서 만나서 우연히 이제 몇 명 의원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저는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이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원들하고 한 서너 시간 계속 끊이지 않고 얘기가 될 정도로 양쪽 진영 모두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조를 구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협치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가 화합형 인물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전직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각에 대해서도 잘 알 거다. 그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죠. 헌법상 권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 권한을 실제로 다 운용을 하느냐 이런 거는 대독 총리, 의전 총리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 총리가 되려면 정말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대통령께 여러 가지 민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비주류라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날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로 또 선출이 됐어요. 그 시기에 그죠? 그러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개혁의 바퀴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 뭐 원의 구성, 재구성에 대해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이고 친문 주류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입법으로 지원되는 게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저렇게 강경 성향이면 뭐 국무총리가 얼마나 이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고 앞서서 이제 관료 출신의 장관 내정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정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집행력은 담보하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또 민심을 반영하려고 했던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런 인사를 두고 오히려 정책 기조의 전환의 노력은 없이 인사 쇄신으로만 그러니까 인사만 바꿈으로써 눈을 가리고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이 가장 그 기간 동안에 강조했던 것들이 협치를 해달라 그리고 통합 뭐 이렇게 포용 뭐 이런 것들을 좀 국정 기조에서 담아달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부겸 지명자가 이제 소감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협치하고
포용하고 국정 통합하고 국민 통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안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TK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어떤 시선 그리고 의견들이 지금 많이 아무래도 김부겸 지명자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안고 가겠다, 소통하겠다. 품고 가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도 지금 김부겸 지명자를 지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야당이 또다시 이제 김부겸 이 지명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청문회 과정 속에서 충분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뭔가 기선을 잡으려는 그런 행위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청문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사실요. 제가 아까 여야 모두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 번역을 해낼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렇게 친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도 좋고 또 대구에 가서 2번이나 이제 한 번은 국회의원 선거, 한 번은 시장 선거를 떨어지고 이러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그리고 지금 기대 섞인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남 비주류에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그 정치 역정을 봤을 때 그리고 성품을 봤을 때 기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텐데 야당에서 또 비판하는 게 근거가 없진 않아요. 야당에서 이제 비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냐 하면 예. 뭐 구색 맞추기나 돌려막기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이제 정치적인 수사고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 그건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재보궐선거 4.7 재보궐선거랑 관련해서 그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했잖아요. 원래는 후보를 못 내게 돼 있는데 그때 당원 당규를 개정할 때 김부겸 후보자가 당의 명운이 걸린 큰 선거니까 후보를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2번의 호남 총리에 이어서 영남 총리 그리고 정치 역정을 봤을 때는 청문회는 좀 통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 섞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구색 맞추기 돌려막기를 하지 마라. 소신껏 발언을 해라. 헌법상 총리 권한을 다 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라. 이런 그 마음이 담긴 비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 섞인 비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세균 총리 사실 총리직을 맡고부터도 끝날 때까지도 계속 코로나19를 관리를 하다가 끝맺지 못하고 이렇게 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자연스럽게 새로운 출발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대권 행보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선두에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들어서는 한 자릿수로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민주당 내 이런 대권 구도 속에서 정세균 총리가 등판하게 된다면 어떤 바람 좀 예고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활력소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총리를 수락할 때부터 대선을 생각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역임하고서 사실 총리가 되는 거는 상권 분립의 논란도 있었는데 그걸 뚫고 갈 때에는 뭔가 본인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어제 또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언급. 이거는 뭐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명확한 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직접 하고요. 표현은 아니지만 명확한 시그널이었다. 그렇죠. 저는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방역은 최고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을 좀 받아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면 6,7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백신이 아주 뭐 빠르게 공급이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성과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내놓느냐. 이 장면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왜 대선에 뛰어드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얼마나 이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갖고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어요. 아직은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2, 3주 내까지 그것이 10%의 어떤 준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약간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 3주 정도 내에 대권 경쟁률에서 한 두 자릿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선언을 하게 되면 쫙 뜹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부분인데 선언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제 건. 그 이후에 이제 선언하고서 예. 한 2, 3주를 보고 그게 두 자릿수가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아주 유력한 후보군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언제쯤 그럼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이미 조직은 상당 부분 이제 구성이 돼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늦어지면 지금 굉장히 불리해지죠.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도 사실상 임기를 4개월 남기고 마구 이제 사퇴를 해서 뛰어들었던 이유는 대선에 이제 국면에서 늦게 들어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정세균 전 총리도 조만간에 기회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두하 전 의원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라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의 임명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세요? 국회의원이 부끄럽다고 했던가요? 이제 원래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였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하지 않고 정치 평론을 많이 해서 유명해졌던 분인데, 근데 정무수석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저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신임 정무수석이 이제 기자분들한테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하고 싶으셨구나. 이렇게 되게 막 열의도 느껴지고 표정도 환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만면에 웃음이 이제 있던데, 근데 열정적이고 그만큼 하고 싶었던 자리를 하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의지가 있으니까 잘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정무수석이 초선 비례대표시잖아요. 네. 초선 비례대표가 정무수석을 했던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정무수석도 외교관 출신도 했었고, 여의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하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그 경우도 안착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국회의원들 만나는 게 일이에요. 여야 국회의원들을 모두 그렇죠. 만나는 게 일이니까 이철희 수석이 정치 평론하고 할 때하고는 또 수석이 돼선 좀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소통을 잘 해내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얼마나 잘 해낼지를 살펴봐야 될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께 저도 쓴소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데 얼마나 그게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지, 그게 이루어지게 할 능력이 있는지. 노라고 말하고 정말 그 아닌 그게 것이 수용이 실행이 될 수 돼야죠. 있도록. 그죠? 예. 그게 대통령께 받아들여져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권이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초선 비례대표의 한계, 그리고 또 비주류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참신한 인사였다는 평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철희 수석의 어떤 문제는 본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걸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초선 비례다. 초선 비례가 실질적으로 이제 당에 가서 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가서 얘기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는 좀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정치를 해왔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의견들, 그러니까 주류라든가 지도부의 어떤 의견과는 좀 다른 의견들도 내왔던 것들, 이것을 중히 여겨서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했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그런 어떤 이 원팀도 중요하지만 다른 의견까지도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초선의 이 비례대표 출신의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직전에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새로운 의지를 또 가지시는구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다가 하다가 이제 검찰 출신을 임명을 했으니까. 임명하고 예. 근데 뭐 별로 변화가 없었고 그분은 아주 짧은 그죠 한 2달 3달 계시다 나오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이철이 저희도 잘 되길 바라죠. 이철이 정무수석이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짧게 얘기하면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 민정수석은 예. 사실은 우리가 보면 검찰개혁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부분인데 그 큰 테두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이어오던 거였거든요. 그 방향을 민정수석 한 명이 바꾸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그 역학관계 속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신임 민정수석이 사실상 그 국면 전체를 바꾸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굉장히 버거웠고 그래서 이제 사직을 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철희 전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하고 싶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지금 문제점이 뭔지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저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기대 섞인 조언, 기대 섞인 비판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당 국회 내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새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는데 사실 뭐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불리는 인사가 이렇게 당선이 되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는 역시나 이변은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친문이 나가고 친문이 들어왔다 이런 비판 섞인 분석들도 있고 혹은 안정감을 택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104표를 받고 박완주 후보가 65표를 받았어요. 예. 굉장히 많은 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될 때 친문 후보 2명이 거의 싹쓸이를 했고 사실 비주류의 정성호 후보가 9표 받았어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비주류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커져버렸다. 즉 비주류는 민생, 지금 주류는 개혁을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하길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조는 유지하되 비주류가 주장하는 민생, 통합 이런 부분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 표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선 의원이고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표의 의미가 어떻다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상당 부분 지금 비주류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원만하게 이 의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표의 의미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일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 입법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혁에 좀 더 고삐를 재겠다. 그렇다면 비주류의 다른 목소리들,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과연 받아들인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봐요. 지금 사실 보선의 의미가 뭐 대통령도 지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거의 과정 속에서 사실 기대했던 우리는 그 기조 유지하고 싶다. 그런 많은 의원들의 어떤 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밝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좀 개혁 입법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법들 많이 해왔는데 부작용이 있는 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 입법을 계속 하더라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입법 과정을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중 의원 사실 뭐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입법 추진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사실 좋은 이미지가 없는 것도 사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죠. 이제 보통은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야당일 때 한 80몇 석일 때도 법사위원장 갖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1당이 그런 배분을 그 의석수로 배분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고 가게 해줬는데 이렇게 여당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건 너무나 이례적인데 그리고 법사위 경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분은 뭐 청와대도
있었죠. 2000년에 청와대 정책기획국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사무총장을 이번 21대 총선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이분한테 조금의 신세인 진 거예요. 뭐 전화 통화를 아니 공천받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 된 사람들 중에 뭐 전화 통화 사무총장하고 안 하고 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그렇게 신세를 조금은 지거나 이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통이 좀 밀접했을 텐데 표가 104대 60몇 이렇게 나온 거는 일정 부분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만 투표를 하니까 현역 의원들이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의 표라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역 의원들의 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윤호중 위원장은 이제 법사위원장일 때 입법 독주 이런 면모를 좀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고 저는 또 충격이 아니 그 선거 연설 이제 그 하면서 그 제1야당 후보한테 막 예. 쓰레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막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안 좋은데 그 발언하신 게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뭐 징계를 취해달라 뭐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을 저희가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청와대도 근무하시고 막 사무총장도 2번이나 하신 분이.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의 의지가 있느냐. 사람이 그 선거가 지금 그 연설하신 지 며칠 지났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일선이 개혁의 바퀴를 멈추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럼 누가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구성의 협상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예. 이제 원내대표가 처음 원내대표가 한 거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재협상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러면 그냥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가 또 협치의 그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하시면 뭐 대표도 또 우리가 선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뭐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아무리 힘을 써도 쉽지 예.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협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냐라는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론 하실 말씀 아니요, 있으신 이제 것 같습니다. 반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의원이 선거 과정 속에서 얘기했던 발언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장에 당선되신 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중증 치매 환자라는 환자라고 이렇게 등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네. 어떤 용어들을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거든요. 여기는 등가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표현들을 지금 당장에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된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고 오히려 기대를 해서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 협치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재보선 상태에서 지인 것이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조금 더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처음에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 저는 윤호중 의원이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 이제 전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보선에서 패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내년 대선에 있을 한해 바로미터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시키지 않으려면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뭘 고쳐야 되는지를 원내대표로서 준비하고 또 특히나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거는 야당과의 어떤 이 대화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역할을 좀 더 이제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민주당 이제 핵심 관계자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당 대표 선거랑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쭉 하잖아요. 지금 예. 그죠?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뭐 저희가 전당대회 룰이 안 바뀌었죠. 민주당은. 그래서 뭐 그 지금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그리고 일반 당원이 5 합해서 이제 당원들이 90이고 일반 시민이 10인데 뭐
이제 저희가 3파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저희가 보면 가장 강경하다고 보이는 분이 뭐 표가 많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서 호평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쓴소리를 자꾸 하는 거는 원내대표, 당대표 모두 강성으로 가서 이렇게 여당도 사실은 민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서 협치가 되고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게 국민들 민생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고 하는 거지 이제 좀 움직이길 바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뭐 제가 오늘 들은 바로는 여론조사가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치가 지금 뭐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그리고 새롭게 선출될 당 대표에게도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질문은 제가 그러면 이두하 전 의원께 먼저 좀 드려볼게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자라는 데 의견을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기 퇴진 의사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민의당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합론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합당은 되기는 반드시 될 겁니다. 근데 시기가 뭐 전당대회 전이냐 이후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국민들 일정 부분 시민들하고도 약속을 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이게 심판론이었지 국민의힘이 쏙 마음에 들어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긍정적인 수치를 아무리 잘 합해도 7%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최고위원 회의 하거나 거기에다 이걸 붙여놓고 있어야 된다. 7%밖에 안 나왔다는 걸 국민의힘도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또 전당대회를 하면 일정 부분 이제 뭐 서로 날선 비판도 하고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겠지만 그런 게 이제 선을 넘으면 국민들 마음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약속은 지키려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노력할 거라고 입법에 대해서도 민생 입법에 대해서도 노력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럼 통합을 전당대회 전후 중에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마 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전에 좀 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게도 전당대회에 뭐 안철수 대표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통합 전당대회 같이 국민의당에서도 지도부에 진입하기 위해서 뭐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 어떠냐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입장이 좀 정리되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신중한 태도이기 때문에 통합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국민의힘 통합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그러니까 계신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사퇴를 한 이유는 이제 대표를 나가겠다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래 끌면 이제 뭐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까 지금 사퇴를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백 현상이 지도부의 공백 현상이 빚어지면 협상 주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국민의당과의 어떤 통합 과정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내부에서는 통합 후에 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 전에 할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뽑아야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룰 정해야죠. 거기다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겨루기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재보선 과정에서 단일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고무돼 있어요. 언제든지 대선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선과 보선 1년 3개월짜리 시장 보선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통합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조기 퇴진한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좀 더 앞당겨서 선출될 거라고 저희가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제일 먼저 해야죠. 예. 먼저 해서 그 지도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대 언제 할지 그러니까 전대가 사실은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국민의당과 통합을 한 다음에 할 것이냐
하기 전에 해서 그다음에 통합을 할 것이냐 그러면 또 통합 주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에서 다시 당대표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당대회 룰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같이 분리해서 뽑았는데 이거를 집단 지도 체제처럼 같이 뽑는 거. 야당은 보통 집단 지도 체제로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국회의, 상임 전국회의도 소집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내내 이제 이런 문제로 그리고 국민의당도 이제 의견을 모으고 국민의힘도 시도당의 의견을 또 모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하지만 이제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게 있고요. 또 7%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여당의 패배지 야당의 승리는 아니다. 이런 걸 명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질문 하나만 드리고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에 대한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둘의 만남이다 보니까 그럼 제3지대 어떤 신당 창당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기자들 질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딱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만남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의견 교환한 거죠. 뭐 신당을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도 여기는 변수지 상수는 아닙니다. 상수는 결국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들과 이제 결합을 하느냐 마느냐의 얘기거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신당이라든가 뭐 제3지대 이거 효과적인 방법 아니다라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마크롱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롱은 정당을 갖고서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어제 멘트를 보면 조금 그 압박의 어떤 메시지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오느냐.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어제 얘기 멘트는 이거 절대 내가 먼저 연락 안 한다. 이건 거꾸로 얘기해서 빨리 연락해라.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연락 안 하느냐.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정리가 돼야지 내가 정치인을 만나지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택한 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국민의힘당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이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시작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정 부분 계속해서 어떤 정치권 내에서 역할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내년 대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두하 전 의원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요즘은 말하는 대로 김종인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도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레임을 이제 선점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3지대도 원래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금태섭 신당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는 금태섭 전 의원 만나고 와서는 뭐 그렇게 되겠냐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하면 예.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3지대, 내가 있는 당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이 되는 거에 와라. 뭐 이렇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하면 다 해석이 제대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놀라운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계속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로 그 청춘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사무엘 울먼의 그 청춘이란 시를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 청춘이란 건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태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을 봐도 영부역강하시잖아요. 여든이 넘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의지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한 5월 뭐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가 형성되는 걸 봐야 움직이지 않을까. 안 그러고 김종인 위원장을 먼저 만난다면 정치적 멘토로 모시는 것처럼 돼서 이런 일정 부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지도부가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뭐 계속 완주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존재감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은 뭐 5월쯤에 뭔가 시작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관우 개명대 교수, 이두하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